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오태민의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하고 투자 자산으로 여기며 소지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사기나 거품이란 생각에 불편하고 꺼리게 되시나요? 우리가 이해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처음 발행된 후 2010년에서 2011년 1달러를 넘고 현재는 하나로 1억을 오르내리며 대중의 무관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테버스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2014년 2월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해 5월 비트코인은 강했다를 출판한 이후로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블록체인 개발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지혜의 족보는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2022년엔 EBS에서 공영방송 최초로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강연을 12회 방영할 정도로 누군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가 만든 논리와 설명을 한 번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비트코인 현상을 1990년대 인터넷 혁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문, 경제, 사회학을 아울러야만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적인 현상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지난 10년간의 통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 지적인 현상으로의 커다란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게임을 해서 지지 않으려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 메일에 이렇게 썼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금융법은 내 분야가 아니다. 오늘날 비트코인만큼 금융 관련 법체계를 뒤흔드는 현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트코인의 발명자가 금융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가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추정합니다. 금융 관련 법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사람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짜로 법을 잘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법을 잘 알아서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불리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토시 나카모토 역시 자신들과 비슷한 정부관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이너들은 정부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를 공유합니다. 비트코인이 현행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혹은 현행법의 틈새를 얼마나 잘 공략할 수 있는지는 비트코인 생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게임을 할 때는 정부라는 존재가 심판과 선수를 겸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몰리면 규칙을 바꾸어 버리는 코트의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법률에 부합하거나 법률의 허점을 제대로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정부는 어느 날 비트코인을 불법화 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이 개념이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이 15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창시자가 현행법에 안 걸리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의 관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의 생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숱한 정책을 만들거나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위협을 까먹기라도 한 듯 비트코인은 다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막지 못한 것입니다. 이 논리에 동의해야만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하는 여정에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좋은 머리와 충분한 정보력을 가진 많은 이들이 이 첫 발을 떼지 못해서 비트코인 현상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투자 기회를 상실한 것만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현상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지식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비웃던 많은 지식인들은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화폐에 얽힌 인문학적 질문을 무시하는 경제학 전공자들. 경제학 전공자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화폐의 기준은 당연히 달러나 원화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개발자도 불확실하고 정부의 관리도 받지 않는데 세금이나 무역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나면 누가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면 듣기 싫어하고 비트코인이 건재하다는 뉴스를 들으면 화를 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냉소합니다.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들은 경제학이 규정한 화폐의 정의를 자연의 법칙으로 치환해 버렸습니다. 언어의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새로운 현상을 접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로에서 나올 의지가 부족해서입니다. 이들은 화폐라는 단어를 경제학만이 규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역사는 짧지만 화폐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입니다. 화폐는 본능적이라 할 만큼 사회성의 핵심 도구로서 공동체의 형성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대한 스케일을 놓고 보면 달러나 원화 같은 종이돈이야말로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단 정부가 인쇄기를 돌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약점은 놔두더라도 연륜으로도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종이돈을 기준으로 인류와 함께해온 화폐 현상 전체를 규정하는 건 무리입니다. 경제학은 인문학이 따라오기 어려운 명석한 도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도구로 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인문학적 질문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익숙하다고 믿는 화폐도 사실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문학적 사유의 영역입니다. 화폐는 경제학자들의 블랙홀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폐는 사실 화폐의 동역학입니다. 그러나 화폐 자체, 특히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선택되어 화폐로 사용되는 것이 우연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필연적인 것이었는지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철학적 도구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화폐 현상은 부조리해 보일 정도로 난해하며 신비한 현상입니다. 통화주의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은 특정한 물건이 화폐로 사용되게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후 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물건을 화폐로 사용하던 관습은 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일단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화폐로 사용하고 나면 그 물건이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그 물건의 화폐적 가치와도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화폐에 대한 경제학적 개념 정의가 화폐 현상이라는 실제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아직도 명석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에는 가치 저장이라는 화폐의 덕성이 부족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화폐라는 개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교환의 매개물인 원화나 달러가 화폐의 기본적인 속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믿는 경제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가치의 안정은 화폐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 두 덕목은 충돌합니다. 비교적 절제력이 있다고 하는 선진국의 법정 화폐도 장기적으로 관찰하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거래 수단으로서 안정된 통화를 가진 국가 자체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안정된 사회의 시민들이 요동하는 비트코인을
안정된 통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쇄기로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제약 없이 유발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면 비트코인은 무엇보다 좋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오리 너구리. 비트코인은 생선도 가금류도 아니다. 2014년 비트코인 규제 법제안을 발표하면서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 벤자민 로스키 국장이 내뱉은 말입니다. 기존에 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지 몰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규제안을 만들려는 이들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난관은 개념 규정의 어려움입니다. 기존의 사고틀로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학자나 법률가들은 덮어놓고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부터 하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 너구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는 새로운 대상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오리 너구리는 18세기 영국 선원들에 의해 외부인들에게 최초로 소개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태즈메니아에서 서식하며 다 자라면 50cm 정도의 크기인 이 동물은 오리의 주둥이와 비버의 몸을 가졌습니다. 알을 낳지만 젖을 먹입니다. 또 발톱에는 독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오리 너구리를 잡아서 본국으로 보냈고 1798년에 박제되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본 학자들은 인어와 같이 뱃사람들의 상상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오리 너구리의 박제에서 주둥이와 몸을 이어붙인 바늘 자국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로버트 록스라는 외과의사는 훌륭한 예술작품이라며 치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오리 너구리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8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류학자들이 단공류 혹은 난생포유류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오리 너구리를 이 범주에 넣기까지 오리 너구리는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존의 관념에서 뜯어내어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자적 우편이라는 의미로 만든 이메일이 인터넷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메일은 전자적 우편이 아닙니다. 우표도 없고 우체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표현은 오해를 유발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전자우편에 국한된 사고를 확장해서 블로그나 SNS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블로그나 SNS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언어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그래서 인터넷의 경계를 마음껏 확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장명이었지만 비트코인은 오리 너구리보다 더 심각한 재앙을 불렀습니다.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닙니다. 또 채굴은 금이나 아이템을 캐내는 일과는 유사성이 별로 없습니다. 암호학의 산물이기에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지만 언론은 애써 가상화폐, 버추얼 커런시라고 부르면서 카지노 칩이나 게임머니와의 유사성을 암시합니다. 어쨌건 화폐라는 어휘가 경제학자들을 자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범주를 차용했으므로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판단을 내려줘야 할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익숙한 영역이라고 단정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암호화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만든 이들과 학문적 계통이 같은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소수들이 오랫동안 논쟁하며 얻은 결실입니다. 암호학자들은 분산 시스템에서의 협력과 가치 이전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자산을 고민해 왔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중앙 서버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이행되는 계약과 결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발명하는데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않았듯이 암호화폐의 탄생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공헌한 바는 별로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생존과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컴퓨터나 인터넷의 생존을 경제학자들에게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이 몰고 온 소유권 혁명. 화폐는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과정은 단계적 변화를 보입니다. 무시, 혐오, 짜증, 두려움, 좌절의 순서입니다. 금지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관료들은 아직 두려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는데 단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정부 관료로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관료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비트코인 거래소의 폐쇄입니다. 중국은 입법 조치 없이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모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법치 국가라도 온라인 비트코인 거래소는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이용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거래소가 내일이라도 정부들에 의해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거래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대문 역할을 하므로 거래소야말로 규제 당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거래소의 기록을 토대로 정부는 개개인의 비트코인 소유 현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정부는 국민들의 비트코인 소유 실태에 대한 실마리를 잃어버립니다. 비트코인과의 타협을 끝까지 거부하려면 언젠가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비트코인 소지 자체를 금지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비트코인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는 비트코인의 소유나 무소유를 명쾌하게 입증할 수도 없으며 이 모든 인터넷을 차단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전송과 소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는 순간 이를 주목한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가격을 갖고 나서는 많은 것은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해진 일들이 상황에 따라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사건보다 1달러를 넘는 것이 사실은 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1달러를 넘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힘에 의하지 않는 소유권의 가능성을 비트코인이 열어젖혔습니다. 비트코인 소유권은 힘으로 보호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라도 비트코인의 발명은 문명사적인 사건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구의 도움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소유 관계와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3기관의 보호나 증명 없이도 소유의 경계를 명쾌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유를 둘러싼 복잡한 계약이 프로그래밍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소유권자라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법원의 도움 없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터넷 결제. 비트코인이라는 신개념이 몰고 올 변화의 목록들 중에서도 인터넷을 유료로 바꾼다는 사실과 이것의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인터넷은 무료 기반입니다. 소액 결제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소액 결제는 단순해 보여도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액을 지불해 콘텐츠를 구입할 때면 많은 장벽에 부딪힙니다. 거래 수수료가 비싸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기입한다거나 주민번호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얼마의 돈을 미리 맡겨두어야 합니다. 은행과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액 결제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기반의 결제망은 소액 결제에 탁월합니다.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보다 월등하다는 뜻이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탁월성입니다. 소액 결제가 가능해지면 인터넷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은 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인터넷을 열망했던 이들의 기대와는 멀어도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터넷은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덕에 인터넷은 인류가 만든 어떤 시스템보다 심하게 편중되고 중앙화되어 버렸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0년 중반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는 엔지니어들의 꿈이었습니다.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듯이 돈을 보낼 수 있다면 인터넷은 훨씬 더 완결된 생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보내도 원본은 고스란히 남기에 이메일처럼 송금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꿈에 불과했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갈증을 해결한 것이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인터넷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원본이 무한 복사되기에 돈을 파일처럼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의 중재를 통해 거래를 확증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번잡한 과정을 거치긴 해도 인터넷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기관이 거래를 확증해주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융기관이 결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를 빨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편리성을 위해서 또 거대 은행들을 믿기에 자기 정보를 내주었습니다. 전 국민의 정보가 인터넷 결제망을 통해서 조직적 범죄자들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가 버리는 일도 터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이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정직성의 문제이기 이전에 실력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3기관의 인증 없이 파일처럼 돈을 보낼 수 있다면 보호받을 고객 정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회사에게 거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구입자는 판매자에게 인터넷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파일과 달리 비트코인을 보내면 보낸 사람의 컴퓨터에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먼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창의적 해법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고수에 대한 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들고 이 대열에 합류한 이들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활용해 금지된 것들을 꿈꾸던 자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첫인상은 익명성입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같은 제3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누구에게도 드러낼 필요 없이 결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미묘합니다.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개인의 비밀을 보호할 만큼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범죄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지나치게 투명합니다. 소액을 거래하는 영세한 대중들의 거래는 익명성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정치권이나 기업, 범죄 조직들의 계좌는 누구에게나 노출됩니다. 비밀주의와 투명성이라는 상극의 특성이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이중적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